네가 어미 뺨을 때렸어. 그 한 방에 나는 너를 내 가슴에서 지웠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또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울려요? 시골 작은 떡방을 지키며 살아온 63세 어머니, 36의 아들, 그리고 도시에서 온 33의 며느리, 명절을 앞둔 동네 시장과 오래된 양옥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로 뒤집힌 가족, 아들의 손이 어미의 뺨을 스친 날부터 시작된 피눈물의 복수와 파멸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 한 대가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그 뒤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라디오를 틀 듯 마음을 여세요. 오후 2시 당신의 가슴을 울릴 인생극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오후 2시마다 진짜 인생이 들려옵니다. 내 이름은 정분자, 환갑을 넘긴 지 얼마 안 된 여인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떠났고 나는 시장 어귀에서 떡방을 지키며 살았죠. 가게 간판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수 새긴 글씨 그대로였습니다. 복분 떡방, 복이 분분히 나누어지라는 뜻이라던 남편의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새벽 4시면 쌀을 씻고 5시면 시루에 김이 오르는 게 내 일과였습니다. 쿵쿵 찢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면 동네 사람들은 아침이 왔다는 걸 알았죠. 쌉싸래하게 퍼지는 증기의 냄새,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쌀가루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내 삶의 흔적이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이 먼지 쌓인 일상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아들 민수 덕분이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외아들이었죠. 40이 넘어 얻은 아이라 남편과 나는 그 아이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우직하고 가끔은 바보스러울 만큼 고든 아이였어요. 거짓말을 모르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시청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 민수, 이젠 내 품을 떠났구나 하는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여서였죠. 손바닥만 했던 아기가 내 키를 훌쩍 넘어서고 이제는 남의 가족이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어봤어요. 아기 때 입혔던 베네 저고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 위로 눈물이 또각또각 떨어졌죠.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한 박자 비틀려 들어옵니다. 민수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도시에서 자랐다는 지수라는 여자였어요. 또렷한 눈매와 반듯한 말투, 손톱 끝까지 관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손가락에는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나는 어색한 미소로 떡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인절미였죠. 지수는 머뭇거리며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아주 조심스레 했던 말,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 저는 밀가루 냄새가 좀 힘들어요. 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떡은 쌀로 만드는데 밀가루 타령이라니.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그저 웃었습니다. 도시 아가씨들은 저렇구나 하고 넘겼죠. 민수가 좋아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는 많은 걸 힘들어했습니다. 장독대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했고 시장의 사람 냄새가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명절의 북적임은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해야 맞겠지요. 지수가 눈살을 찌푸릴 때마다 민수는 허둥지둥 그녀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랑이 눈이 멀게 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예식장에서 치렀는데 붉은 조화가 빛바래 보였지만 나는 100번도 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에게, 주례 선생님께, 지수의 친정 식구들에게. 내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지수는 그 말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어요.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지수가 그런 건지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고
가끔 안부를 물으면 내내 하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알겠어요. 지수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전을 붙이다 기름이 튈까봐 겁을 먹고 송편 빚다 손톱이 부러질까 찡그렸어요. 앞치마를 두르는 것조차 어색해했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저럴 수 있지. 다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재나는 사뿐히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달걀을 받아 돌아오는데 마당에 낯선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광택이 번들거리는 검은색 차였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 차였죠. 그 차에서 지수가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려오는 남자는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죠. 달걀을 담은 망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지수는 나를 보자 흠칫했고 남자는 서둘러 인사를 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님이시죠? 제가 지수 씨 팀장인데요. 오늘 회의 끝나고 마침 이쪽 방향이라 태워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팀장이라는 두 글자가 시장 바닥에 떨어져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이 넘었거든요. 민수가 직접 말했었어요. 지수가 임신 준비를 한다며 퇴사했다고. 그런데 팀장이라니, 회의라니. 그날 저녁 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었어요. 나는 저녁상을 물리고 빈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괜한 의심은 죄가 돼.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의심은 누룩처럼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도시로 나갔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야근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텅 빈 집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바람이 들었나 싶어 창문을 닫으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엔 차가운 바람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새벽이면 가슴이 답답해 마당에 나가 앉곤 했어요.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나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민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기름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전을 부쳤고 송편을 빚었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으로 가득 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명절 음식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오전 내내 사라졌다가 해가 기울 무렵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화장은 아침보다 더 진했어요.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눈가를 적셨습니다. 마치 준비된 배우처럼 말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전을 다 태워 먹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낫겠죠? 제가 하면 자꾸만 실수만 하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릴 때 나는 문득 낮에 본 캔디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상자였는데 백화점 마크가 선명하더군요. 그걸 따고 달콤한 사탕을 몇 알 꺼내어 입에 넣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봤어요. 사람은 이렇게 달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이 달콤함에 무언가 숨겼을까로 변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땀과 먼지 냄새가 섞인 아들의 채취는 나를 늘 안심시키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수의 눈물로 곧장 빨려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지수에게 달려갔죠. 왜 울어? 누가 또 뭐라 그래? 나는 말없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고 민수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지수를 힘들게 해요? 무슨 일은 무슨 일. 명절 앞두고 바쁜 것뿐이지. 다른 건 없다.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전 부치라고 시키고 송편 모양 틀렸다고 혼내고 옆집의 며느리랑 비교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전을 붙이라고 한 적도, 송편 모양을 트집 잡은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수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다 했는데 말이죠. 내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민수의 화약고에 불을 댕긴 듯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제발 지수 좀 편하게 놔두면 안 돼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 힘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상처받게 해요? 왜 자꾸 못 살게 굴어요? 민수야, 상처는 내가 받은 거야. 내 엄마가 언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반짝 맑고 순진한 빛이 바닥에 부딪혀 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쾅! 손바닥이 내 왼쪽 뺨을 스쳤습니다. 세게 때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내 뺨을 스치는 순간 따끔한 열이 귓끝까지 번졌고 귓속에서 바람이 휘둘렀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소리를 잃고 오직 한 문장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또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울려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증기가 오른 주방의 김이 공중에서 길을 잃었어요. 지수는 놀란 척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 미세하게 피어나는 안도 같은 것, 나는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내 뺨에는 화인처럼 선명한 손자국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방기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전했어요. 민수야, 잘 들으렴. 지금 내 손이 때린 건 내 살이 아니라 내 지난 날이야. 내 아버지의 성정, 내 어린 날의 웃음, 내가 새벽마다 찌은 떡의 리듬 그게 내 손에 맞았다.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이미 방향을 잡은 뒤였어요. 그 아이는 이미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내 가족이야. 엄마가 아니에요. 이제 내 편은 지수 하나라고요. 엄마는 늘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베는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양옥집의 바람이 집 안의 냄새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미 뺨을 때렸어? 그 한 방에 나는 너를 내 가슴에서 지웠다. 그 밤 나는 방 한켠에 박스를 꺼냈습니다. 아기 때 입혔던 베넷 저고리, 첫걸음마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에 울면서 매단 삐뚤빼뚤한 넥타이, 중학교 때 상장들, 고등학교 졸업 앨범. 나는 하나하나 꺼내어 장작처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결심이 불꽃처럼 솟았습니다. 피눈물이 뺨을 타고 고였어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나는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튿날 나는 떡방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두드렸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복수라니 내게 너무 낯선 단어였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저울이라는 것을 말이죠. 절망과 가족 파탄의 수렁. 민수와 지수는 시내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인 몇 달 만에 집을 샀다기에 나는 놀랐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분명 민수의 것이었지만 대출 내역서에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수의 팀장, 그 이름이 공동보증인으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허리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내 눈치를 살피며 속닥거렸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회사 팀장이랑 자주 보이더라.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던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거 없는 비명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첫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게 운영 통장에서 며느리 이름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보였습니다. 소액이었지만 시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 직후 뺨을 맞던 그 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차곡차곡 빠져나갔더군요. 둘째,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번호로 반복된 미확인 통화가 있었어요. 심야에 길게 이어진 발신 기록이 수두룩했습니다. 번호를 역추적해보니 시청 인근의 사설 번호로 연결되었습니다. 호텔이었어요. 셋째, 마을버스 기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떡을 한 보자기 싸서 들고 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가끔 부탁하는 일도 아니고 이건 내 자식 살리려는 일이야. 기사님은 오래된 테이프를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지수가 모자를 눌러쓰고 어떤 남자와 함께 승하차하는 모습이 몇 차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선명했어요. 그날 우리 집 마당에 차를 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저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아직도 그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민수는 나를 영영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건은 늘 타이밍을 가집니다. 그 타이밍은 내게 또 한 번의 모욕으로 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게 엄마라고 부르던 혀끝에 얇은 떨림이 있었어요. 그 말은 달콤했으나 그 뒤에 이어진 건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민수 생일이라 시계를 하나 샀어요. 제 카드가 결제가 안 돼서 어머니 통장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말없이 내어줬습니다. 웃는 낯으로 울음을 삼켜가며 말이죠. 하지만 그 시계는 며칠 뒤 팀장의 손목에 차여 있었습니다. 시장 약국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비를 피해 서 있던 그날. 번개가 한 번 번쩍이더니 내 앞에 진실이 번쩍 드러났습니다. 은빛 시계줄이 비에 젖어 반짝거렸어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내 돈으로 산 시계가 남의 남자 손목에 차여 있다는 것을.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의 손자국은 사라졌지만 내 눈 속에는 깊은 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가족 파탄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 내겐 사이다 같은 해방이어야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나는 두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넘어서 법과 원칙의 무게를 빌려올 차례였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전화 기록, 버스 영상, 그리고 시계 구매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투명 파일에 넣고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나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증거와 제3자의 개입, 그리고 드러난 진실. 우선 나는 지수의 친정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도시에 살며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떡을 한 접시 싸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손님에게 그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사정을 말하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 원래 그런 데가 있어요. 돈이든 사람이든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내가 엄하게 못 키운 죄도 있고요.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작게 흐느꼈어요. 지수가 어렸을 적부터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도 왜곡해서 말하고 친구들과의 다툼도 늘 자기는 피해자라고 했대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싸움은 지수 한 사람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 세대의 미숙함과 무책임과도 싸우는 일이란 것을.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등에 기대어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내 삶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친정어머니는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제 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겼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으로 나는 시청 감사팀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일하는 부서의 팀장은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공동보증, 개인 간 금전거래, 그리고 직원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나는 내가 모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감사팀의 한 젊은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이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조사할 만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괜찮아. 중요한 건 내 아들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줄을 내려주는 거야. 그 아이가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라고. 며칠 뒤 일이 움직였습니다. 팀장이 감사를 받게 되었고 시청 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수는 불안해했지만 여전히 민수 뒤에 숨어 내 눈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 반전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의 고모님이었어요. 나보다 서너 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가 괜히 본 건 아닌데 어르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마음 아프시겠지만 진실은 알아야 하잖아. 화면 속에는 지수와 팀장이 차 안에서 다퉜다가 곧 화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님의 가게 앞 폐쇄회로 텔레비전이었어요. 비 오는 밤이면 늘 그 차가 잠시 섰다 가곤 했다는 겁니다. 영상 속 지수의 얼굴은 낯설게 편안했고 팀장의 손길은 지나치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는 입술 모양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나는 영상을 기억장치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피눈물로 굳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수가 남았습니다. 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방, 그 아이가 첫 발을 뗀 마룻바닥, 그 아이가 학창시절 밤마다 기웃거리던 주방. 그 모든 기억을 불러내듯 집안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떡 한 접시와 기억장치, 그리고 가족사진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어린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수가 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나는 말없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그는 앉았습니다. 떡을 집어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나는 기억장치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너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내 손입니다. 잡을지 놓을지는 내가 정해. 하지만 한번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 민수는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듯했죠. 곧 분노가 얼굴에 번졌고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제야 진짜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지수를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을 들을걸? 엄마가 맞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늦었어. 그날 내 손이 내 뺨을 스칠 때 너는 이미 내 품을 떠났어. 가슴에 묻은 자식은 다시 꺼내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 말이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내 품에 안겨 젖을 먹던 아기였는데 이제는 무릎 꿇고 빌고 있더군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감사팀 직원과 경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해충돌과 배임,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팀장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지수 역시 공범 여부로 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러나 영상 속의 입술 모양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피해자일 리 없었죠.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수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팀장은 직위해제 후 파면되었고 금전적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지수는 민수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판결문에서 재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정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책임과 신뢰로 세워지는 집입니다. 배우자를 배신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오래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정신 차렸어. 늦었지만 그래도 차렸다고. 민수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시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동안 그는 집 근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매일 밤새 한 사람처럼 끙끙 앓았습니다.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턱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밥은 내가 벌어, 책임도 내가 져. 이제 너는 어른이야. 차갑지만 그가 다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수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팀장이 내야 할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그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 앞을 지나던 날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서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시간과 책임이 흐를 것이었으므로. 민수는 가끔 집 앞에 떡을 두고 갔습니다. 뻣뻣하고 맛없는 떡이었지만 그 떡 위에 적힌 글귀는 늘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떡을 시장통의 고양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먹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날을 살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용서는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상처가 아물고 나서 천천히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었고 장독대에 볕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떡방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전보다 떡이 더 맛있어졌네요. 무슨 비법이라도 생겼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세상에 피눈물로 반죽한 떡이 어찌 맛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맛은 사이다처럼 속을 뚫고 나갔고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평온한 거구나 싶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는 다시 사람이 될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말이죠. 그때 나는 그 아이와 밥 한 끼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미의 자식은 그날로 지워졌다는 내 말,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운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혼자서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로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성입니다. 눈물 한 방울에 무너질 믿음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모래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은 예부터 있어 왔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존중과 책임, 그 두 단어를 넘어서는 순간 가족은 가족의 탈을 쓰고 서로를 해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불륜과 배신, 명절 갈등을 지나 가족 파탄으로 치닫는 과정이었지만 결국 복수는 칼이 아니라 저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게를 맞추는 일, 그게 통쾌한 결말의 시작입니다. 나는 칼로 베지 않았어요. 다만 진실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무게가 거짓을 짓눌렀고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엔 책임이, 용서엔 시간이, 그리고 파멸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에 앞서 사실을 보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을,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눈물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내일도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인생극장을 더 멀리 데려갑니다. 당신의 오후가 사이다처럼 시원해지길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